안녕하세요. 짐승만도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새파랗게 젊은 여자가 할 만한 인사는 아니지만 지금 제 처지가 정말 짐승만도 못하답니다. 저도 30대 후반에 이런 한탄이나 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이 나이쯤 되면 듬직한 남편과 토끼 같은 자식들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 줄 알았거든요. 남들은 2번씩도 하는 결혼인데 저라고 결혼 못하라는 법 있겠습니까? 남들 다 하는 결혼이니까 저도 평범한 남자를 만나서 화목한 가정을 꾸릴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누가 그러더군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평범하게 남들만큼 사는 일이라고요. 예전엔 몰랐는데 정말 평범하게 산다는 건 참 어렵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겪은 이 어마어마한 일을 돌이켜보면 제 인생도 평범하긴 글렀다고 생각해요. 마치 누군가 짜놓은 덫에 걸린 것처럼 완벽하게 속아 넘어갈 뻔했거든요. 서론이 좀 길었지만 정말 귀신이 고칼 노르신 제 사연 지금부터 풀어볼게요. 저는 일찍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아빠 남동생까지 세 식구가 살았어요. 떡방앗간을 운영하셨던 부모님은 늘 다정하셨답니다. 어린 기억에 어렴풋이 남아있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참 좋은 분이셨다는 추억이 남아있어요. 아무래도 어릴 땐 아빠보다는 엄마를 더 따르게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늘 어머니 뒤만 졸졸 쫓아다녔어요. 엄마 귀신이라고 할 만큼 엄마를 잘 따르던 저는 별명이 엄마 껌딱지였죠. 심지어 유치원을 다니면서 엄마 떨어지는 게 싫어서 엄마 바지가랑이를 잡고 울었던 적도 있었답니다. 싫어. 난 엄마 따라서 방앗간 갈래. 유치원 싫어. 수연아, 엄마가 떼쓰면 안 된다고 했지? 씩씩하게 잘 다녀와야 저녁에 엄마가 맛있는 간식 해주지. 싫어. 유치원 안 갈래. 엄마랑 있을래. 아침에 유치원 가기 싫다고 떼쓰는 애들 중에 꼭 빠지지 않고 껴있던 사람이 저였어요. 그런 저를 달래서 유치원에 보내던 엄마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저보다 어렸던 남동생도 의젓하게 어린이집에 잘 갔었는데 저만 꼭 엄마랑 떨어지기 싫다고 온 동네 떠나가라 울었네요. 그때는 왜 그렇게 엄마랑 잠깐도 떨어지기 싫었는지 이해가 안 갔는데 혹시 엄마가 일찍 저희 곁을 떠날 걸 예상했던 걸까요? 밤에 잠에 드는 순간에도 엄마 옆에서 잠들겠다고 남동생과 쟁탈전까지 했었거든요. 그때는 저도 남동생도 둘 다 어리다 보니까 네 식구가 한 방에서 같이 잠에 들었어요. 남동생과 둘이서 엄마 왼쪽 자리를 두고 한밤중에 싸움도 했었답니다. 누난 어제도 엄마 옆에서 잤잖아. 오늘은 내가 잘 거라고. 넌 남자니까 네가 아빠랑 자. 엄마는 나랑 같이 잔다고 했거든? 2살 터울인 남동생과 엄마의 옆자리를 두고 세상에서 제일 진지하게 싸웠네요. 남매가 베개까지 던지면서 싸우니까 엄마는 한숨을 내쉬면서 한탄하는 목소리로 말하셨어요. 어허, 엄마가 밤에 소리 지르는 거 아니라고 했지? 그러다가 망태기 할아버지가 잡아간다. 한밤중에 싸움이 난 저희를 말리던 엄마는 꼭 망태기 할아버지 이야기라면서 저희한테 겁을 주셨어요. 엄마가 이렇게 운을 띄우면 옆에 있던 아빠가 맞장구를 치면서 말하셨어요. 너희들 또 엄마 말 안 들었어? 신발장에 망태기 할아버지 오신 것 같은데 한번 나가봐야겠다. 아니야, 나 여기 누웠어. 망태기 할아버지 가라고 해. 내 자리에 누웠단 말이야. 명호, 누나 아까 베개로 때렸잖아. 사과하고 누워야지. 누나 미안해. 잘못했어. 엄마 아빠의 말장난에 속아 넘어간 남동생은 깜짝 놀라서 자리에 눕더니 저한테 사과까지 하더군요. 그때는 저도 어렸기 때문에 정말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잡혀가는 줄 알고 겁을 먹은 채 남동생과 사과를 했습니다. 명호야, 누나가 잘못했어. 미안해. 오늘은 네가 엄마 옆에서 자. 진짜? 정말 내가 자도 괜찮아?
어, 아빠, 엄마, 우리 화해했어? 그러니까 망태기 할아버지 가라고 해줘. 나 명호한테 양보도 하고 여기 누웠어. 그러니까 제발 가라고 해줘. 저는 엄마 아빠한테 완벽히 속아서 동생한테 양보까지 하는 신용을 했어요. 그런 저희 남매를 보면서 부모님은 한바탕 크게 웃으셨답니다. 내 식구가 정말 별거 아닌 일에도 참 많이 웃으면서 지냈어요. 워낙 긍정적이었던 성격이었던 두 분 덕분에 저와 남동생도 활발하고 웃음 많은 아이로 잘 자라고 있었답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 가족에게 불행은 상상도 못했어요. 부모님이 일하시던 시장 주변 상인분들도 저희 가족만 보면 참 보기 좋은 가족이라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떡 방앗간을 운영하던 부모님들 덕분에 저와 남동생은 자주 시장에서 놀면서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그곳에서 놀다 엄마와 같이 셋이서 집으로 돌아가곤 했답니다. 저는 엄마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나 즐거웠어요. 아직 어렸던 동생은 엄마 등에 업히고 저는 엄마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갔거든요. 집과 시장은 걸어서 30분 정도 거리에 있었는데 엄마는 옆에서 조용히 따라 걷는 저를 보면서 물으셨어요. 소연아, 다리 안 아파? 엄마가 업어줄까? 아니야, 난 괜찮아. 엄마 등 하나니까 명호 업어주세요. 우리 소연이가 동생한테 엄마 양보하는 거야? 야, 이제 다 컸네. 엄마 없어도 혼자서 학교 간다고 하겠어. 아니야, 나 다 안 컸어. 지금은 명호가 더 어리니까 양보하는 거야. 아이고, 그랬어? 소연이도 명호만큼 어렸을 때 엄마가 이렇게 많이 업어줬는데 기억나? 정말? 엄마가 나도 이렇게 업고 걸어왔었어? 그럼 엄마가 소연이도 많이 업어줬었지. 우리 소연이 엄마 등에서 얼마나 예쁘게 잠이 들었는데 그렇게 작았던 소연이가 언제 이렇게 컸을까? 기특하고 예쁜 우리 소연이. 엄마가 사랑해. 나도, 나도 엄마 사랑해요. 하늘만큼 땅만큼. 엄마를 닮아서 활발하고 애교 많던 저는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어린 시절 저한테 큰 세상과도 다름없던 엄마였습니다. 그때는 지나가는 어른들이 저한테 짓궂은 질문을 해도 늘 엄마라고 답했어요. 어른들이 아이들을 보면서 장난으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지 않나요? 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저는 엄마가 더 좋아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질문에도 항상 저는 엄마라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여러모로 아빠가 서운해 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아빠는 식구들이 웃고 떠드는 걸 보면서 즐거워하셨답니다. 그야말로 저는 가족들과 있으면 TV를 안 봐도 늘 재밌는 일투성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유치원에서 노는 것보다 집에서 식구들과 노는 걸 더 좋아했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이런 일상적인 행복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가족이 너무 잘 지내니까 하늘도 질투했는지 가족들의 행복은 꿈처럼 금방 깨고 말았어요. 별탈 없이 지내던 어느 날 엄마가 새벽에 일찍 시장으로 혼자 가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추웠던 겨울 새벽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엄마를 보지 못한 음주운전 차량이 그대로 엄마를 덮친 겁니다. 정말 날벼락 같은 사고였어요. 그리고 그 사고는 엄마를 하늘로 쉽게 데려가 버렸습니다. 아빠는 엄마의 빈소에서 정신을 못 차릴 만큼 울기만 하셨어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모습은 아빠가 엄마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목 놓아 울던 모습입니다. 여보, 애들이 당신 많이 보고 싶어 할 텐데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나 혼자서 어린애들을 어떻게 키우라고. 제발 꿈이라고 해줘. 당신 그냥 잠깐 어디 간 거라고 믿으면 올 거지? 그렇지, 여보. 이렇게 우리만 두고 가지 마. 제발. 그때는 어려서 그런지 엄마가 죽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때는 단순히 눈앞에서 울고 있는 아빠가 너무 불쌍해 보이기만 했죠. 6살 어린 나이였던 저는
아빠를 달래주고 있으면 엄마가 와서 잘했다고 칭찬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울고 있는 아빠의 등을 작은 손으로 토닥여 주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울지 마세요. 엄마가 큰 소리로 울면 안 된다고 했어요. 엄마 오기 전에 아빠 얼른 코 닦아요. 장례식장이 차려진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저도 엄마가 떠났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가까운 친척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도 어린 저희 남매한테 엄마의 죽음을 알려주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빠는 제 말에 더 크게 오열하면서 저를 끌어안으셨어요. 어리둥절한 저는 아빠가 우는 소리에 덩달아 울었습니다. 제가 아빠를 따라오니까 저를 보던 남동생도 오열하기 시작했죠. 갑자기 떠난 엄마 빈자리에 아빠는 저희를 안고 오열하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으셨어요. 그때 남동생이 아무것도 모른 채 아빠를 보면서 울면서 말하더군요. 아빠, 엄마 어딨어? 엄마 보고 싶어요. 아빠가 미안해. 다 내 탓이야. 이 못난 아빠가 더 잘해주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어서 너희 엄마 고생만 시켰어. 미안하다. 아빠, 울지 마. 엄마 금방 올 거야. 남동생의 말에도 아빠는 말없이 저희를 안고 오열했습니다. 그때는 할머니도 감히 아빠를 달랠 용기가 안 났다고 했어요. 생각해보면 할머니도 그 당시 며느리가 갑자기 떠났으니 당황스럽기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저는 그때 아빠를 보면서 엄마가 멀리 떠났다는 걸 어렴풋이 직감했습니다. 그날 아빠를 보면서 영영 엄마를 못 보겠구나 느꼈죠. 그리고 어렸던 저의 슬픈 예감은 차가운 현실로 다가왔어요. 엄마의 장례가 끝나고 집에 왔을 때 온통 엄마의 빈자리들 뿐이었거든요. 그 후 저는 슬퍼도 슬픔을 꾹꾹 참으며 남동생을 챙겼답니다. 그래야 아빠가 조금이나마 편할 거라고 생각해서 전 아빠가 일하는 동안 오로지 남동생을 챙겼어요. 그야말로 애 어른으로 클 수밖에 없던 환경이었죠. 혼자서 생계를 책임지는 아빠가 힘들지 않게 저는 남동생을 앞장서서 챙겼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고학년이 됐을 땐 남동생 밥까지 챙겼죠. 동생이 혹시나 숙제는 빼먹지 않았나 챙기면서 전 동생한테 단호하게 말했어요. 명호야, 학교에서 준비물 챙겨오라는 건 없었어? 미리미리 챙겨야지. 누나, 선생님이 가족사진 챙겨오라고 했는데 우리 아빠랑 셋이 찍은 사진이 없잖아. 엄마까지 나온 사진을 들고 가야지. 가족사진인데 왜 엄마 없는 사진을 가져가려고 해? 엄만 없잖아. 이제 우리 옆에 없는데 어떻게 가족이야? 누나가 뭐라고 했어? 엄마 우리 곁에 있는 거라고 했잖아. 너 이렇게 울면 엄마가 망태기 할아버지 데리고 올지도 몰라. 얼른 뚝 그쳐. 누난 엄마 안 보고 싶어? 왜 맨날 나한테만 그래? 누나도 엄마 보고 싶잖아. 보고 싶어서 운다고 해결되는 거 없어. 그러니까 너도 아빠 앞에서 울지 마. 우리가 울면 아빠가 더 힘들어져. 엄마가 떠난 후 저는 제 감정보다 아빠와 남동생을 먼저 살피는 게 익숙해졌어요. 저도 엄마가 늘 보고 싶은 마음은 컸지만 동생 앞에선 절대 울지 않았습니다. 제가 울면 동생까지 무너질 것 같아 일부러 더 씩씩한 척을 했죠. 일부러 더 씩씩하고 신이 난 척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제 감정을 숨겼죠. 그렇게 저희 가족도 점차 슬픔이 무뎌져 가고 있었어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이제는 엄마 기일에도 서로 웃으면서 옛날을 추억할 만큼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남들 앞에서 쉽게 속마음을 터놓지 못하던 저는 노래를 들으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장래 희망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가수였답니다. 속마음 터놓을 곳 없던 저한테 노래는 또 다른 위로 같았어요. 그렇게 어른이 된 저는 무명 트로트 가수로 살게 됐답니다. TV에도 몇 번 나왔는데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행사를 가도 맨 앞순서였던 저를 보고
관객들은 야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뭐야?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게 가수라고 마이크를 잡았어? 빨리 유명 가수 나오라고 해.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말을 들어도 저는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 들었을 땐 많이 당황했지만 이런 상황에 익숙해진 전 능숙하게 받아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꿈과 희망을 노래하는 가수 소연입니다. 모르는 가수가 나와서 힘드시겠지만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절 견디시면 곧 즐거운 일이 생기실 테니까 다 같이 지금을 즐겨봐요. 이제는 가슴에 생채기가 아프지도 않을 만큼 내성이 생긴 저는 고단수로 불편한 상황을 능숙하게 넘어갔어요. 하지만 집으로 가는 길이면 늘 엄마가 떠올라서 울컥하기도 했답니다. 무명 가수의 서름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때는 하늘에 있는 엄마만이 제 감정을 알아줄 것 같았어요. 30 중반까지도 무명 가수로 일하던 저는 더 이상 노래하는 일이 즐겁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일도 점점 줄기 시작하니까 정말 이대로 인생이 망가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잠시 무기력에 빠졌던 저는 친구와 한 달에 한 번씩 지역 행사였던 마라톤에 참가하게 된 겁니다. 그때 친구는 우울에 빠진 저를 응원하면서 씩씩한 목소리로 말했죠. 야, 김소연. 우리 나이에 축 처져 있으면 얼굴에 주름만 생겨.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이라도 하면서 관리해. 아휴, 난 이제 늙어서 벌써 막 같다. 직업도 변변치 않고 가진 것도 없으면서 얼굴에 주름만 생기게 생겼네. 야, 그러니까 얼른 입꼬리에 힘주고 좀 웃으라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 거야. 자자, 빨리. 비타민 김소연 힘내. 주책 바가지처럼 친구는 절 응원한다면서 목청껏 소리치더군요. 그래서 그 친구 덕분에 저는 평소에는 가벼운 러닝을 하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 지역 마라톤 대회에도 참가했었죠. 그리고 꾸준히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던 저는 우연한 기회로 제 짝을 만나게 됐어요. 매번 마라톤 대회에 나오던 저를 보고 낯선 남자가 반가운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달에도 마라톤 참가하셨죠? 혹시 저 기억하세요? 네, 지난달에도 하긴 했는데 누구시죠? 에이, 조금 섭섭한데요. 제가 마라톤 전에 신발끈 풀린 것도 알려준 사람이었는데 벌써 까먹으셨어요? 아, 맞다. 어쩐지 낯이 익다 했는데 제가 몰라봤네요. 워낙 사람 얼굴을 잘 기억 못해서요. 죄송해요. 죄송하면 저랑 이거 끝나고 커피라도 한 잔 해요. 제가 마라톤 친구가 없어서 심심했는데 그쪽도 친구가 오다 안 오다 하시나 봐요. 아, 네. 제 친구는 신혼이라서 시간이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은 저 혼자 하고 있어요. 마라톤 좋아하세요? 그럼요. 제가 이거 하면서 체력이 많이 늘었거든요. 잘 됐네요. 같이 달려요. 서로 마라톤 안주할 수 있게 페이스메이커 해줘요. 한 번 마라톤 대회에서 마주친 적 있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얼굴을 한 번에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때 괜히 주눅이 들어있던 저는 주변 사람들을 잘 인식하지 않고 지냈어요. 그런데 저한테 조금씩 다가오던 그 남자를 보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경계심이 허물어졌죠. 그 후 저는 저에게 도움을 주면서 다가온 남자와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저녁마다 같이 러닝을 하면서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지극히 평범해 보이던 남자는 직업이 너무도 반전이었어요. 서로 알고 지낸 지 한 달쯤 됐을 때 맥주를 한잔하다가 저는 넌지시 말하는 그의 말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직업이 판사였어요? 진짜예요? 왜 놀래요? 저 판사처럼 안 생겼어요? 아니요. 전 변호사도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판사를 마주치니까 놀라서요. 지금 절 변호사랑 비교하시는 거예요? 저 이래봬도 법복 입고 일하는 판사라니까요. 진짜 못 믿으시겠어요? 공무원증이라도 보여드려요? 그러자 남자는 주머니에서 손바닥만한 공무원증을 꺼내 보였어요. 저는 그걸 보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공무원증 사진과 앞에 있는 사람을 계속해서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진이 똑같은 거예요. 너무도 놀란 저는 감탄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와, 그렇게 안 봤는데 엄청 똑똑한가 봐요. 제 입으로 말하기 민망한데 전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답이 딱 떨어지는 공부가 낫지. 나이 들수록 인생 사는 게 제일 답 없는 것 같네요. 마음 같아선 공부하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정말 공부가 제일 쉬워요. 전 그때로 돌아가도 아마 지금처럼 가수라는 직업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엄마 돌아가시고 저한테 위로가 됐던 게 노래였거든요. 제가 첫째라서 힘든 마음을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때 할 수 있는 게 노래 듣는 거 말고 없더라고요. 전 오히려 그런 예체능족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답이 없는 분야에서 스스로의 정답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때 제가 절실하게 듣고 싶어 하던 말을 해주던 남자에게 저는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의 격려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힘들 때 누군가 옆에서 초라한 모습마저 다독여주면서 응원해준다면 어떤 기분일 것 같으신가요? 누구라도 기대고 싶던 그때 운명처럼 다가온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서로의 변호를 교환하고 매일 저녁 같이 러닝을 하게 됐습니다. 매일 저녁 같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부쩍 가까워졌죠. 그렇게 저희는 어느새 다정한 연인 사이로 발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자친구한테 좀 더 친근함을 느꼈던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조금씩 가까워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남자친구가 자신의 아픔을 털어놓더라고요. 사실 나도 어머니가 20살 때 돌아가셨어. 난 그만큼 컸는데도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더라. 그런데 소연이 넌 유치원 때 어머니를 갑자기 보내드려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난 네 마음 다 알아. 그러니까 힘든 일 있으면 편하게 나한테 털어놔. 고마워. 나 엄마 돌아가시고 내 마음 이렇게 잘 이해해준 사람이 없었어. 남자친구의 말에 저는 손뼉을 치면서 맞장구 칠 만큼 잘 맞는다고 느꼈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고 저는 불안했던 마음에 안정감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심지어 저는 평소 이상형이 똑똑한 남자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남자친구한테 속절없이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한 번은 남자친구가 문자를 잘못 보냈던 적이 있어요. 판사였던 남자친구는 같이 일하는 동료한테 보내려던 문자를 저한테 그만 잘못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문자를 받고 좀 당황했다가 일에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걸어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빠, 지금 바빠? 방금 나한테 문자 잘못 보냈어. 아, 정말? 지금 너무 바빠서 내가 문자 잘못 보낸 것도 몰랐네. 급하게 물어볼 게 있어서 선배한테 문자한다는 게 소연이한테 했네. 알려줘서 고마워. 어, 아무리 바빠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씩 해. 이만 끊을게. 화이팅! 그때 남자친구가 보낸 문자는 어려운 용어도 있었고 법적인 용어가 섞여 있다 보니 저랑은 다른 세계 사람 같았어요. 방송 보다 보면 뇌생남이라고 하죠. 딱 그런 모습이었다니까요. 그렇게 문자로 어려운 전문 용어를 쓰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제가 한 번 더 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저희 엄마의 기일이 다가오면 저랑 같이 저희 집으로 가기도 했답니다. 아빠는 갑자기 남자친구를 데리고 집에 온 저를 보고 당황한 표정으로 말하셨어요. 소연아, 오늘 남자친구랑 온다는 거였어? 아유, 미리 말 좀 해주지. 괜히 아빠 신경 쓸까봐 그냥 온 거야. 오빠가 오늘이 엄마 기일이라니까 꼭 오고 싶다고 해서 나도 갑자기 같이 온 거야. 아, 그랬어? 그래요, 그럼 어서 들어와요. 갑자기 와서 내가 준비한 게 없는데 어떡하나. 아빠는 갑자기 온 남자친구가 신경 쓰이는 듯 계속 무언가를 챙겨주려고 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아버님, 저 괜찮습니다.
저도 어머니 먼저 떠나보내서 이런 날 집안이 얼마나 쓸쓸한지 다 알아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라도 와서 같이 있어드리고 싶어서 온 거예요. 아이고, 속이 참 깊기도 해라. 하늘에 계신 어머니가 아들 보면서 훌륭하게 잘 컸다고 좋아하시겠네. 아빠는 싹싹하게 말하는 남자친구를 무척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남자친구는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저와 아빠를 도우려고 주방까지 들어와 있더군요. 남자가 여자 집에서 주방까지 들어오는 건 흔한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 보는 광경에 당황스러웠는데 저희 아버지는 어떠셨겠어요? 아빠는 그런 남자친구를 보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양복에 기름 냄새 다 배겠네. 가서 거실에 그냥 앉아 있어요. 아닙니다. 예비 장모님 기일인데 제가 움직여야죠. 저 지금 점수 따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 편하게 시켜주세요. 그래야 예비 장모님이 저 보시고 안심하시죠. 예비 장모? 아니 둘이 벌써 그렇고 그런 사이야? 수연이 마음은 잘 모르겠는데 제 마음은 확실합니다. 아버님, 저 평생 소연이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저 예쁘게 봐주십시오. 그 당시 남자친구와 제가 연애한 지도 1년째가 되던 해였어요. 서로 결혼 얘기를 가볍게 나눠본 적은 있어도 저렇게 진지하게 말하는 남자친구를 처음 봤던 겁니다. 점수 따려고 노력한다던 남자친구는 그날 상차림부터 치우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빠짐없이 일하다 갈 정도였습니다. 그때 남자친구의 씩씩한 목소리에 아빠는 오랜만에 호탕하게 웃으셨습니다. 정말 1년간의 연애 기간 동안 저는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한 치의 빈틈도 없이 행복하다는 느낌은 참 오랜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너무 행복할 때 느껴지는 불안감, 혹시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때쯤에 남자친구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솔직히 매일같이 결혼 얘기를 하는 남자친구는 한 번도 자신의 가족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기는 쪽에 가깝게 느껴졌죠. 심지어 서서히 지난 1년간 한 번도 본 적 없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늘 출근 시간보다 몇 시간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하던 남자친구가 늦잠을 자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는 출근길에 늘 저한테 아침 인사를 하면서 전화했었는데 한 번은 남자친구의 연락이 아침인데도 감감무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혹시 늦잠을 자나 싶어서 전화를 걸어봤죠. 이게 벌써 3번째라 저는 슬슬 의아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저의 애간장 타는 전화에 남자친구는 자다 깬 목소리로 받더군요. 여보세요? 뭐야, 지금 일어난 거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일어난 거야? 왜, 몇 시인데? 벌써 8시야. 대체 몇 시까지 자려고 그러고 있어? 아우, 괜찮아. 어차피 출근 안 해도 되는데 뭘. 어? 뭘 안 가? 오늘 출근 안 해? 휴가야? 제가 왜 출근을 안 하냐고 하자 남자친구는 그제서야 깜짝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휴가 쓴다는 말도 없었는데 갑자기 무슨 휴가 타령을 하나 싶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상황이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직장인이 아무리 늦게 일어나도 출근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잠결에 나옵니까? 뜬금없는 말에 저는 당황스러웠죠. 그러자 제가 깜짝 놀라서 되묻는 말에 놀란 남자친구는 그제야 잠에서 깬 듯 놀라면서 자기가 말이 헛나왔다는 걸 인지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횡설수설하면서 말하더라고요. 내가 오늘 주말인 줄 알았어. 평일이었네. 전화 고마워. 난 이만 출근해 볼게. 어? 뭐야, 뭐 그런 걸 착각해. 내가 바빠서 그랬어. 일단 끊을게. 남자친구는 황급히 전화를 끊더니 출근 준비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평소에는 본 적 없던 늦잠 자는 남자친구 모습과 뚱딴지 같은 말을 하는 남자친구가 조금 이상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잠결에 말이 헛나올 수 있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퇴근하고 만난 남자친구의 모습에 저는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한다던 사람이 수염도 그대로 있고 심지어 몸에서 담배 냄새까지 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평소 담배는 입에도 안 대던 사람이라 저는 낯선 냄새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퀭한 얼굴로 서 있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물었습니다. 오빠, 담배 펴? 오늘 왜 이렇게 담배 냄새가 나? 어? 아,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완전 꼴초가 있거든. 오늘따라 일이 안 풀리는지 흡연 구역을 엄청 왔다 갔다 했다니까. 그래서 같이 사무실에 있던 사람들 아마 담배 냄새 다 배웠을 거야. 아, 정말? 근데 그 수염은 또 뭐야? 아무리 늦어도 수염은 좀 밀고 가지 그랬어. 바쁘기도 하고 귀찮아서 그냥 갔어. 아, 오늘은 진짜 만사가 귀찮더라. 아무리 귀찮아도 그렇지 수염은 좀 너무했다. 꼭 무슨 PC방 갔다 온 사람 같아. 옷만 정장 차림이지 머리도 그렇고 수염도 그렇고 어째 오늘 좀 이상하다. 일하고 온 거 맞아? 꼭 놀다 온 사람 같아. 왜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사람한테 그래? 남자들 피곤하면 수염 빨리 올라오는 사람 많아. 소연이 네가 너무 사람을 못 믿는 거 아니야? 너 가끔씩 밑도 끝도 없이 사람 의심하더라. 너 그거 병이야, 병. 아니면 아닌 거지. 뭘 그렇게 화를 내. 지금 거울을 한번 봐봐. 이게 어디 일하다 온 판사 모습처럼 보이긴 하는지. 저는 가볍게 장난처럼 한 말인데 정색하면서 화까지 내는 남자친구가 수상했어요. 정말 그날 옷이랑 신발만 멀쩡했지. 누가 보면 머리도 산발이고 수염까지 그대로 있으니까 꼭 백수처럼 보였죠. 그걸 보고 왜 그 꼴인지 묻지도 못합니까?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저도 똑같이 소리치니까 깨갱하더니 사과하더군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그 무렵부터 계속해서 늦잠을 밥 먹듯이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자친구가 혼자 살고 있어서 깨워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른 시간에 남자친구 집으로 가서 잠도 깨워주고 아침도 챙겨주려고 했죠. 깜짝 놀래켜주려고 남자친구한테 말도 없이 몰래 집 근처로 갔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하게 이것저것 챙겨서 남자친구의 집 근처로 향했어요. 그런데 제가 집 근처쯤 오자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오더군요. 저는 일부러 집에 있는 척 전화를 받았답니다. 여보세요? 이제 출근해? 나 지금 집에서 나왔어. 어? 집에서 나왔다고? 언제 나왔는데? 나 지금 문 열고 나왔지. 1층이야. 아무리 봐도 남자친구 머리카락도 하늘 안 보이는데 어디로 나왔다는 건지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제가 못 봤나 싶어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도어락 잠기는 소리도 안 들렸는데 진짜 나온 거야? 어? 어? 아, 귀신이네. 나 두고 온 게 있어서 다시 잠깐 들렀어. 잠깐만. 남자친구는 제 말에 두고 온 게 있다면서 다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수상한 남자친구 목소리에 저는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 출근한다면서 허겁지겁 내려오는 남자친구를 몰래 지켜보다 저는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트레이닝복에 머리는 까치지까지 짚고 나온 남자친구 행색은 누가 봐도 출근 복장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눈을 의심하면서 침착하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오빠, 진짜 지금 출근해? 그렇다니까. 왜? 내가 출근해야 우리 소연이랑 얼른 살림 차리고 살지. 지금 출근하고 있다는 거지? 걸어가고 있어? 그럼 늦지 않게 가려고 서두르고 있어. 와, 그때 남자친구는 전화를 받으면서 같은 자리만 뱅글뱅글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뛰는 척까지 하면서 저한테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연아. 나 택시 타고 얼른 가야 할 것 같아. 아침에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얼른 가야겠네. 이따가 퇴근할 때 연락할게. 그래. 저는 너무 황당해서 우선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은 뒤 남자친구는 그대로 한쪽 구석을 가더니 담배를 피기 시작하더군요.
자연스럽게 담배까지 피는 모습이 제가 알던 남자친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남자친구는 주위 시선 아랑곳하지 않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그 전화에 대고 남자친구는 껄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너 어디 PC방이냐? 아, 나 오늘 기집애가 하도 집요하게 물어보는 바람에 지금 잠자다 깼어. 내가 먼저 가서 자리 잡고 있을 테니까 너도 빨리 와. 아, 이 짓거리도 귀찮아서 못 해 먹겠다. 도무지 알 수 없는 남자친구의 말에 저는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지금 친구한테 기집애라고 말한 사람이 저인 것 같은데 저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정말 황당했거든요. 그때 저는 묘한 촉이 발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제 눈으로 본 모습은 판사의 모습이 조금도 없었거든요. 그 무렵 남자친구한테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긴 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정산 문제로 법적 분쟁이 생길 뻔한 적이 있어서 남자친구한테 자문을 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던 남자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그냥 좋게 좋게 대화로 풀어. 그쪽 어깨 좁다면서 괜히 법적 용어 써가면서 따지면 멀리 봤을 때 너만 손해 아니야? 돈이 걸린 문제를 어떻게 좋게 풀어? 내가 그렇다고 갑자기 변호사를 써서 소송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만 알려달라니까? 그냥 나도 알 건 안다고 티내고 싶어서 그래. 자꾸 돈 가지고 장난치려고 하니까 나도 머리 좀 굴려보려는 거야. 뭘 또 그렇게 따져. 그냥 대화로 잘해봐. 그리고 원래 요리사가 집에서 요리 안 하는 거 몰라? 나 같은 사람도 주변 사람이 법적 자문 구하려고 하면 말하기 싫어하는 거야. 일 또 하는 기분인데 하고 싶겠어? 정 궁금하면 인터넷 찾아봐. 연애 초 제 일이라면 두 팔 걷고 나서던 사람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점점 이상해지는 행동에 저는 그때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런 정황만으로 대체 뭘 해야 되나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남자친구는 저희 가족을 만났지만 남자친구네 집에 아직 저는 발도 못 붙여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인사만 가려고 하면 집에 일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점점 남자친구에게 신뢰를 잃어가고 있었죠. 다른 사람을 붙들고 물어보고 싶어도 제 얼굴에 침뱉기 같아서 묻지도 못했답니다. 그러다 혼자서 전전긍긍하면서 애를 태우고 있던 때였어요. 불면증으로 뒤척이던 제가 한 번은 베개에 머리를 대자마자 잠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오묘한 꿈을 하나 꾸게 된 거예요. 바로 한동안 꿈에 안 나타나던 엄마가 제 꿈에 나타난 겁니다. 믿었던 남자친구마저 의심이 드니까 꿈에 나온 엄마가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꿈에서 본 반가운 엄마를 보자마자 달려가 안기면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나 엄마 정말 보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꿈에 안 나오는 거야? 소연아,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어? 뭐가 안 된다는 거야? 저는 반가움에 엄마를 안았는데 엄마는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채 저한테 오열하면서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는 겁니다. 대체 뭐가 안 된다는 건지 답답했던 저는 엄마한테 다급한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엄마, 뭐가 안 된다는 거야? 소연아, 절대 그 집안에 시집가지 마. 그 집은 절대 안 될 집이야. 왜? 대체 왜? 대뜸 저한테 시집가지 말라는 엄마의 말에 놀란 저는 왜냐고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꿈에서 깨버렸어요. 깨름직한 꿈에 저는 오랜만에 꿈에서 본 엄마가 울고 있던 모습만 떠올랐습니다. 거기에 제가 봐온 의심스럽던 남자친구의 행동까지 겹쳐서 뭔가 있다는 느낌이 딱 왔어요. 저는 인터넷을 뒤져서 가장 의뢰수가 많은 흥신소에 남자친구의 조사를 의뢰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뒷조사가 찜찜해서 이래도 되나 싶었는데 업체 담당자가 그러더군요. 요즘 믿을 사람이 어딨어요. 그쪽만 이런 거 의뢰하는 거 아니에요.
다 이렇게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사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말아요.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 100번 나아요. 괜한 죄책감에 이래도 되는 건가 싶었는데 업체 측 말을 들어보니까 제 선택이 나쁜 선택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도 의뢰를 진행했답니다. 그렇게 몇 주의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저는 아무렇지 않게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참 그 시간도 어찌나 느리게 흐르던지 하루가 1년 같았답니다. 그 후 저는 업체에서 보낸 결과지를 보고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알고 봤더니 남자친구는 판사가 아니었던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남자친구가 아니라 남자친구의 형이 판사였어요. 형제가 어찌나 똑같이 생겼는지 저는 가족 사진을 처음 받아보고 누가 형이고 동생인지 몰라볼 정도였습니다. 정말 전쟁통에 잃어버려도 이 두 사람이 형제라는 건 단번에 알아볼 만큼 닮아 있었어요. 이런 저를 더 황당하게 만든 게 뭐였는 줄 아십니까? 바로 남자친구가 백수였다는 거예요. 한 1년간은 긴장한 채로 출퇴근하는 척 하다가 그 후로는 본인도 힘들었던 거죠. 어쩐지 남자친구가 평소에 장난처럼 저한테 이런 말들을 했었어요. 우리 소연이가 유명한 트로트 가수 돼서 나 좀 먹여 살려줘. 내가 매니저 할 테니까. 그 좋은 판사를 왜 때려쳐? 평생 해야지. 난 그냥 하는 일이니까 그만둬야지. 얼른 소연이가 오디션이라도 나가봐. 요즘 오디션 나가서 1등하면 상금도 주고 행사도 많이 간다면서? 난 너만 믿고 있을게. 이런 말을 달고 살던 남자친구의 모습이 확 스쳐가더군요. 안 그래도 답 없는 제 인생에 무임승차하려다가 덜미가 잡힌 겁니다. 저는 그걸 보자마자 남자친구 형이 근무하는 곳으로 퇴근 시간에 맞춰 갔어요. 그리고 마침 퇴근하고 나오던 형을 본 저는 달려가서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저기 혹시 강진호 씨 맞으세요? 네, 전데요. 누구시죠? 와, 진짜 형 이름까지 자기 이름인 척 했구나. 진짜 대단하네.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저는 분명 남자친구 이름이 강진호로 알고 있었는데 그건 형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똑같이 생긴 걸 이용해서 형의 공무원증을 아예 자기 것처럼 쓴 겁니다. 심지어 형 이름도 본인 이름인 것처럼 썼던 거죠. 이거 너무 지능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흥신소 담당자도 가족끼리 이런 경우 흔치 않은데 어떻게 이름까지 본인 이름처럼 쓰냐면서 혀를 내둘렀어요. 그때 저는 황당한 표정으로 저를 보는 진짜 강진호 씨한테 사실을 밝히면서 말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그쪽 동생이 형을 사칭하고 사는 거 아세요? 판사인 척하는 것도 모자라서 아이 이름까지 본인인 척하던데요. 뭐요? 강진구가 또 그런 짓을 했어요? 아, 본명이 강진구예요? 한동안 잠잠하다 싶더니 진짜 그 자식은 동생도 아닙니다. 내가 걔 때문에 본 피해가 얼만데요. 이번엔 나도 절대 그냥 못 넘어가요. 알고 보니까 남자친구는 형의 공무원증을 몰래 가져다가 사칭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중에는 금전적인 피해를 본 사람도 있어서 한동안 형이 진단까지 뺐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공무원이라 그런 사칭에 얼마나 민감했겠습니까? 이 정도면 멀쩡한 형 인생 막는 동생 아닌가요? 그때 강진호 이름의 진짜 주인이었던 형은 제가 준 자료를 보고 손까지 떨면서 당장 쫓아가서 가만 안 두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결에 저도 같이 차를 타고 남자친구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형이 익숙하게 도착한 곳이 당구장인 겁니다. 그러면서 사기꾼 놈 이 시간에는 꼭 당구를 친다면서 이를 갈았어요. 저는 같이 올라갔고 사기꾼 형은 그 놈을 발견하자마자 구석에 있던 당구 큐대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야 강진구, 넌 내가 한 번만 더 이런 짓 하면 내가 호적에서 판다고 했지? 형, 왜 또? 왜 또? 네가 또 개벌은 남 못 주고 이딴 짓을 해? 아주 오늘 너 죽고 나 살자. 개가 똥을 끊지. 네가 손 턴다고 했을 때도 꼭 이럴 것 같더라. 야, 너 당장 일로 와.
당구장에서 당구대를 사이에 두고 서로 쫓고 쫓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형을 피해서 도망치던 사기꾼 놈을 보고 저는 냅다 발을 걸었죠. 저를 미처 못 보고 대차게 넘어진 사기꾼 놈이 저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아, 아줌마 뭐예요? 아줌마? 넌 이제 사람도 몰라보냐? 소연아, 너 여긴 어떻게? 내가 너 좀 찾아보다 여기까지 왔다 왜? 이렇게 숨기는 게 많아서 가족도 못 만나게 했니? 입으로는 결혼 타령하면서 가족들 꽁꽁 숨기더니 뒤가 구린 놈이었네. 야, 그리고 뭐? 어머니가 돌아가셔? 넌 멀쩡히 살아계신 어머니까지 돌아가셨다고 아주 입만 열면 거짓말이었네. 아니야. 엄마가 나 꼴 보기 싫다고 절연하자고 해서 그런 거야. 엄마가 자기 죽었다고 생각하랬어. 뭐? 미쳤어?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넌 도저히 안 되겠다. 네 형한테 참교육 좀 당해봐라. 나도 난데 네 형이 이를 갈고 있더라. 증거 다 넘겼으니까 한번 탈탈 털려봐. 대한민국 판사님이 어디까지 터나 내가 똑똑히 지켜볼 거야. 소연아, 오해야. 내가 다 해명할게. 어딜 잡아?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지. 그 입 다물어라. 오늘 강냉이 다 털리기 싫음. 너 입 다물고 형한테 털려. 저는 그때 사기꾼의 형한테 모든 자료를 넘겼어요. 그 후 형은 동생을 공무원 사칭죄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사기꾼이 사칭만 했기 때문에 경범죄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 수준에 그쳤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놈이 혼자 살던 집과 그동안 집안에서 지원받던 생활비가 전부 끊겨서 몸만 달랑 남은 겁니다. 심지어 가족들이 전부 등을 돌려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거죠. 참 인생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가족끼리 등을 치고 삽니까? 저희 아빠는 이 소식을 듣고 욕을 시원하게 하시더니 그래도 큰 피해 없어서 다행이라며 저를 위로하시더군요. 저도 아버지의 말에 동의하는 바이지만 믿었던 만큼 배신감은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런 일을 당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거든요. 먼저 떠난 엄마가 딸이 위험한 길로 가는 걸 보고 급한 마음에 나타나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야 정신을 차렸지만 엄마가 항상 저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인생 똑바로 살아야겠다는 다짐까지 들었답니다. 작년에 겪었던 일인데 엄마 기일이 다가오면서 그때 엄마가 울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렇게 사연을 보낸 것도 그때 고마웠다고 엄마에게 제 마음이 닿길 바라는 마음에서 보내게 됐답니다. 자식 낳은 부모는 마음 편히 둘 날이 없다고 하질 않습니까? 못난 딸 죽어서도 걱정하시는 엄마의 사랑에 눈물도 나고 또 죄송스럽기도 하네요. 이제는 저도 제 앞가림 잘 할 수 있게 다시 한번 심기일전 해보겠다는 의미로 지난 과거를 사연으로 보내봅니다. 그리고 저는 운 좋게 위기를 모면했지만 제 또래 여자분들이 이런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길래 보내봤어요.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돌다리도 두드려 보길 바랄게요. 앞으로 저는 굳센 마음으로 다시 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